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아벌 일곱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멜라도프의 죽음이 있었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 참석을 하게 되죠. 번역본 버전으로 학원 555쪽, 보급판입니다. 보급판, 열린 책들 보급판 버전으로. 자,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 이 무모한 추모연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 명목으로 20루블 남집되는 중 거의 10루블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556조 가난한 사람들 특유의 자존심이 개입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남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의무적으로 행하는 몇몇 사회적인 의식의 마지막 힘을 모아 여태껏 모아두었던 마지막 한 입까지도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까젤이나 이바노브나는 세상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 순간, 바로 그 상황에 이 형편없고 환멸스러운 세입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런 형편없고 환멸스러운 세입자의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속해 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중에 하나겠죠. 자기가 훌륭한 삶의 방식도 알고 있고 손님을 대접할 줄도 알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런 운명에 따라 살도록 양육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손으로 마루를 닦고 밤마다 아이들의 걸레 같은 옷을 빨 신세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루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찌질이가 이 어떤 일을 꾸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음,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모독을 당함으로써 그리고 두니아에게도 거의 내쫓기다시피 약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취급을 받고 내쫓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은 소냐가 자기 돈을 훔쳤다라고 사실은 그걸 하고 싶은 거야. 누명을 씌우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소냐가 왜냐면은 이 사람 눈에는 소냐가 굉장히 힘이 없고 그 거리에 어떻게 보면은 매춘부인데다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소냐에게 누명을 씌우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얻게 되는 획책이 뭘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저런 도둑질을 하는 거리의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홀대를 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자기와 루진 자신과 두니아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굉장히 더러운 이간책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574쪽. 뾰트르 페트로비치가 이제 그 누구냐면은 루진이에요. 이 루진이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갔다 온 이후부터 100루블 여기서 당신은 소냐예요. 소냐 당신이 나간 이후로 200루블의 지폐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이 마르멜라도프의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에서 말하고 있죠. 정말 어, 네. 침묵이 방 전체를 온통 사로잡았다. 읽어볼게요, 쭉. 울고 있던 아이들마저 조용해졌다. 소니아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서서 루진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루진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마침내 소니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아니라고요? 모르신다고요? 루지는 다시 한번 물어본 뒤 몇 초 동안 입을 다물었다. 생각해 보세요, 마드모아젤.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와서
루블짜리 지폐가 3장 끼어 있었는데 당신이 제 방에 들어와서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첫째로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둘째로 내 기억에서 단 한 가지도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저는 탁자에서 10루블짜리 지폐를 나와서 여기다 넣었는데 당신은 100루블짜리 지폐를 훔쳐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냐는 사실 소냐를 굉장히 모독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소냐는 두려움에 떨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당신은 제게 10루블을 주셨잖아요. 자,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10루블을 주는 척을 하면서 네가 100루블을 가져갔다라고. 나는 너한테 10루블을 줬는데 내 지폐에서 100루블짜리가 있는 것을 보고 너는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지금 소냐에게 뭐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주머니에 100루블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냐가 100루블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잖아. 근데 소냐가 지금 100루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몰래 100루블을 소냐의 주머니에 넣어놨거든. 소냐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낸 뒤 매듭을 찾아 풀어서 10루블짜리 지폐를 꺼내 루진에게 내민다. 나머지 100루블은 저에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소냐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모두들 조롱 섞인 증오에 찬 표정으로 아주 무섭고 엄하게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를 보았지만 그는 팔짱에 낀 채 벽에 서서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 하느님, 소냐의 입술에서 무심결에 이런 외침이 흘러나왔다. 자, 근데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설정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루진이 어, 개 XX라는 거를. 근데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여기서 전장에서 또 뽀르피리와 또 저러면서 정신 못 차렸잖아요. 또 자기 싹 풀려나니까 정신 못 차리고 또 나 스메르자고프나 이런 초인으로 살겠어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 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그 박희순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해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 이러면서 또 그 살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시퀀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미 둘을 죽였는데 루진 하나 못 죽이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얘는 루진은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우리한테 실험을 걸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아니 라스콜니코프가 둘은 죽였는데 셋은 못 죽이겠냐고. 근데 이런 식의 논리는 스메르자고프의 논리. 스메르자고프가 아니라 스메르자고프가 아니라 그 까라마조프 스피드리가일로프의 논리인 거죠. 그냥 하나 죽이는 게 어렵지 둘부터는 뭐가 어렵냐고. 그러니까 루지는 여기서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우리한테도 실험을 거는 거예요. 자, 이런 소냐 같이 살아있는 성녀나 천사 같은 여자를 저런 식으로 도둑으로 모는 저런 개삐리리한테 당신도 사리를 느끼죠.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작가가 200년 전에 거의 200년 전에 죽은 이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야. 죽이고 싶죠. 루진 저거는 죽여 마땅한 놈이잖아. 이런 식으로. 정말 빡돌아요. 정말 이 시퀀스는 읽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가가 우리한테 실험을 거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군. 난 저 애가 도둑질을 할 줄 알았다니까. 그럴 줄 아셨습니까?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제리나 이바노브나가 이제 발광을 해요. 뭐라고? 뭐라고? 뭐야? 당신은 이 애를 도둑이라고 물어붙이는 거야? 이 소냐가 이 비열한 놈들, 비열한 놈들. 소냐, 어떻게 너는 이런 사람에게 10루블을 받았다는 거니? 오, 어리석은 것. 이리로 내놔. 이리로 내놔라. 그리고 구겨진 지폐를 이렇게 딱 집어 던지죠.
뭐라고? 미친 여자라고? 엉터리 같은 자식. 까젤이나 입은 안으는 헛소리를 낸다. 난 멍텅구리야. 이 검찰의 앞잡이 같은 비열한 놈. 소냐가 저 녀석의 돈을 훔치다니. 소냐. 여러분, 이 얼간이를 보셨죠? 그녀는 루진을 손가락질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닌다. 뭐라고?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소시지 같은 년아. 이 애가 훔쳤다고 맞장구를 쳐? 넌 치마를 두른 비열한 프로이센 닭다리야. 아, 여러분. 이 애는 방으로 나간 적도 없고 비열한 니놈한테 갔다 온 이후로 여기 로지온 로마노비치 옆에 내내 앉아 있었어. 라스콜레니코프예요. 이 애를 뒤져봐. 만일 이 애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면 그 돈은 아직 이 애한테 있을 거야. 찾아보라고. 찾아봐. 만일 네가 찾아가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가증스러운 거 책임져야 할 걸. 황제께 바로 황제께 곧바로 뛰어가겠어. 자비로운 그분께 그분 발 앞에 엎드려 하소연할 거야. 오늘 당장 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다. 나를 들여보낼 줄 거야. 안 들여보낼 줄 거라고 생각하지. 자, 난 들어가고 말 거야. 난 드센 여자야. 왜 그만두려고 해? 뒤져보란 말이야. 까제리나 이바노브나는 광란 상태에서 그를 세게 잡아당겨 소니아에게 끌고 가려고 했다. 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누구를 원하시오? 원하는 사람을 찾으라요. 까제리나 이바노브나가 소리쳤다. 자, 이것 봐, 텅 비었잖아. 그러고는 까제리나 이바노브나는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양쪽 주머니를 차례로 잡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잡힌 호주머니에서 지폐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소니의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8겹으로 접힌 100 루블짜리 지폐였다. 루지는 지폐를 보여주려고 팔을 한 바퀴 빙 돌렸다. 그러니까 소니아의 몸에서 100 루블이 나온 거야. 도둑년, 어서 아파트에서 나가! 경찰.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다. 라스콜레니코프는 소니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가끔 루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소냐, 나는 믿지 않는다. 알지? 나는 믿지 않아. 까제리나 이바노브나는 어린애 다루듯이 그녀를 팔 안에 얼으며 그녀에게 셀 수 없이 입맞춤을 했다. 내가 훔치다니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오 하느님, 당신들 모두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어. 그녀는 모든 사람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은 아직 몰라. 이의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이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은 몰라. 얘가 가져갔다고? 얘가? 이 애는 만일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마지막 남은 옷까지도 벗어버리고 팔아서 맨발로 다닐 아이야. 당신들에게 다 내줄 아이란 말이야. 이 아이는 그런 아이야. 얘가 노란 딱지를 받았지만 그건 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판 거란 말이야. 아, 여보. 아, 천국으로 가신 양반 여보. 보고 있어요. 이게 당신의 추모연이라는군요. 하느님, 이 애를 좀 변호해 주세요. 왜 그렇게 다들 서 있기만 하는 겁니까?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 당신은 왜 변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역시 믿고 있는 건가요? 당신들은 이 아이의 새끼손가락만큼의 가치도 없어. 모두들 다, 오, 하느님, 이 애를 보호해 주세요. 루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힐끔 쳐다본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불타는 시선이 그를 죄로 만들어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까제리나 이바노브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소냐를 안고 입을 맞췄다. 너무 비열한 짓이야. 갑자기 문에서 소리가 울린다. 정말 비열한 짓이야. 이거는 라스콜레니코프가 아니라 다른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루진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좌파 사상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이름이 레베자뜨니코프예요. 내 말은 루진 당신이 협잡꾼이란 말입니다. 라스콜레니코프는 빨려 들어갈 듯이 그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를 낚아채서 그 말뜻을 재보는 것 같았다. 자네는 지금 나를 말하는 건가? 루진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585조.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 100 루블짜리 지폐를 소니아에게 직접 준 겁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맹세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보았어. 비록 어디다 대고 맹세한다는 건 내 소신이 아닙니다만 나는 지금 당신에라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라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소냐의 옷에 살짝 집어넣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다만 나는 바보처럼 당신이 선행을 하려고 살짝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했죠. 문에서 소냐와 작별인 인사를 할 때 그녀가 몸을 돌리자 당신은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접으면서 왼손으로는 그녀의 주머니에 그 돈을 몰래 집어넣었어요. 내가 봤어요. 봤다고요.
거짓말하지 말게. 루진이 말한다. 창에 서 있던 자네가 어떻게 지폐를 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런 것인 것뿐인가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100루블짜리 지폐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소니아에게 10루블짜리 지폐를 주려고 할 때 당신이 탁자에서 200루블짜리 지폐를 집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까젤이나 이바노브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그의 발 아래로 무릎을 꿇었다. 이 사람에게. 왜 그랬냐고요? 소니아가 당신에게 감사하면서 악수를 나눴던 바로 그 순간 제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죠. 소니아의 주머니에 몰래 돈을 집어넣었을까? 왜 몰래 넣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반대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개인적인 자선을 부정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숨기려고 했던 것일까? 소니아는 뜻밖의 선물을 발견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가는 그런 식으로 자기 선행을 숨기니까요. 그리고 589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침내 나서죠. 이제 루진이 여기서 이제 발광을 하고요. 그 장면 생략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죠. 필요하다면 나도 맹세하겠습니다.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면서 앞으로 나섰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완전히 어, 얼마 전에 이 사람은 저의 여동생 두니아에게 청혼을 했죠. 그런데 빼째부르크에 도착한 그날 저와 이 사람은 다퉜고 그리고 제가 소니아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을 좋지 못한 목적으로 탕진했다라고 저와 어머니와 누이 동생 사이를 이간하려고 했습니다. 591조. 만약 오늘 그가 소니아가 도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첫째로 저의 어머니와 누이에게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나의 누이 동생과 소냐를 같이 놓고 비교한 나에게 그가 화를 낸 것은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되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 누이 동생 즉 자기 약혼녀의 명예를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변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더러운 이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러면서 이 마르멜라도프의 추모식 그 장을 떠나게 되죠. 594쪽 또 이제 가슴 아픈 또 묘사들이 이어지는데 594쪽 천성적으로 소심한 소녀는 예전에도 자기가 누구보다 더 쉽게 파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든 대가를 치르는 일 없이 그녀를 쉽게 모욕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고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느낀 절망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모든 일을, 심지어 이런 일마저 아무 불평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순간은 너무도 힘겨운 것이었다.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어 누명을 벗었음에도 처음 느꼈던 경악과 충격이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자 의지할 데 없이 나약한 자신의 처지와 모욕감이 그녀의 심장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595쪽.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마르멜라도프가 언젠가 언급했었던 그 녹색의 드라제담 즉 큰 쇼를 두르고 크게 절규하고 통곡하며 아직도 방 안에 술에 취한 채로 어수선하게 있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거리로 나갔다. 어떤 날이 있어도 지금 당장 어디선가 정의를 찾아보겠다는 막연한 목적을 갖고 말이서다. 참으로 정의란 없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불쌍한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를 보호한단 말입니까?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세상에는 정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찾을 것이다. 세상에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나도 갈 시간이로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다. 자, 소냐,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소냐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적인 구성이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대사가 너무 길다. 도대체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을 다 잘해요, 여기. 도스토옙스키 작품. 그러니까 다 변호사야. 다 말을 잘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 현대적인 소설의 관점에 있어서는 고전 소설 느낌은 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죠. 루지는 뭐 사리를 불러일으키죠. 이런 종류의 인간은 사리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인 거예요. 루진 같은 라스콜리니코프는 거기서 본인을 기만한 것이죠. 본인은 굉장히 젊고 고통을 받고 있고 돈 때문에 학업을 끝마치지도 못하고 있고 그 효율성으로 노파를 죽이겠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녀의 여동생까지 이복 여동생 리자베타까지 살해했죠.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니까. 거기 무슨 이유가 붙어서 안 되면은 그건 진정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뭐 여기서 뭐 그래도 뭐 유튜브로 이렇게 뭐 강의 비슷하게 하는 사람 무슨 뭐 저렇게 어거지를 부리냐. 이게 순수한 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차원의 가정이 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철학에서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해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기 때문에 살려준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실천 철학에 있어서의 최고 도덕적 가치의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는 자유를 보증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비자연적인 상태, 오히려 짐승의 상태가 자유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시간에 또 소냐와의 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짐승들의 상태가 자유롭다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상황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짐승은 본인의 삶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슴은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본인의 삶이 끝나요. 본인의 생이 끝나겠죠. 삶이 아니라 생이겠죠. 역시 그럼 육식동물은 자유롭죠. 그것도 아니죠. 육식동물 역시도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정되지 않는 무규정 속에서 우연으로 내맡겨진 것이 육식동물이에요. 이들에게는 이성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성적 판단이 안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를 한 것은 이건 이성적 차원에 입각해서 특별한 사람이 범인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는 짐승의 상태를 본인의 이성으로 계속해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도 속된 얘기로 짐승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헤겔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자유는 그러니까 자연적 상태에 있는 비자유의 상태를 억제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에 내맡긴 그 상태로부터 의무가 그것을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순수 의무, 남을 중상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순수 의무예요. 그것은 자연에 내맡겨진 우연적이고 즉흥적이고 비자유로운 상태를 그것이 곧 자연적인 상태예요.
그것을 오히려 남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해치는 게 자유가 아닌 거야. 지금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설로 돌아가면은 루진 같은 개 XX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그 백치에서 이폴리트와 그 깰레르, 제가 동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요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죄와벌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백치를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2부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어, 남자 소냐 같은 무의식인을 중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뉘앙스. 너무나 선한 사람을 중상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보면 우리가 사리를 느껴요. 우리 일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여기서 우리한테 실험을 걸고 깐죽대는 거예요. 죽여봐, 죽여봐, 죽이고 싶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짐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상태가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상태에 모두 내맡겨진 이 상태가 자연적 상태고 비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무가 들어가야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장은 루진이라고 하는 희대의 찌질이 캐릭터를 도스토옙스키가 주조해냄으로써 우리에게 오히려 설명을 걸고 있다. 그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죄와벌 몇 번째 시간이었죠? 몇 번째 시간이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오늘 어쨌든 간에 죄와벌 6번째였나 7번째였네요. 죄와벌 7번째 시간이었고요.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후에 소니아와 라스콜니코프의 대화를 조금 더 좀 철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면은 제가 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